저는 정은주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과 헤어진 뒤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되도록 피하며 살았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책과 조용함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게 편했죠. 퇴직 후에 시작한 이 일이 제겐 딱 맞았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보고 조용히 퇴근하는 일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기대받지도 않는 삶이었죠. 사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 평온함이 좋았어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도서관에 유독 자주 오시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심히 책 읽는 분이려니 했죠. 하지만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키가 크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깔끔한 구두를 신으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자세가 꼿꼿했고 뭔가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그분은 주로 역사서적을 보셨어요. 가끔은 철학 코너에도 들르셨고요. 책을 고르는 모습이 참 진중했습니다. 아무 책이나 집는 게 아니라 한참을 훑어보시다가 딱 한 권만 빼서 읽으셨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씩 책을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반납 도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실례지만 이 책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손에 메모지를 들고 계셨죠. 거기엔 낯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책이요. 잠시만요. 저는 검색대로 가서 위치를 확인해 드렸어요. 그분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항상 이곳에서 책 정리하시는 모습 봅니다. 참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제 일일 뿐이에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분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책이 있는 곳으로 가셨죠. 그 후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지나가다 눈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 짧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책 고르는 모습이 참 품격 있으시네요.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투도 정중했고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생겼죠.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책 상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할게요. 무거워 보이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하지만 그분은 웃으시며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좋으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명함을 건네셨죠. 거기엔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아, 저는 정은주예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했죠. 그날 이후로 도연 씨는 더욱 자주 도서관에 오셨어요. 제가 있는 자리 근처에서 책을 읽으시곤 했습니다. 가끔은 커피를 사오셔서 건네기도 하셨죠.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처음엔 사양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꾸만 챙겨주셨습니다. 혼자 마시기 그래서요. 같이 마셔주시면 안 될까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도연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은주 씨는 참 이야기가 깊어요.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말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헤어진 이야기도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도 조금씩 털어놓게 됐어요. 도연 씨도 부인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게 그립더라고요. 그분의 눈빛에 외로움이 비쳤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도서관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작은 떨림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게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도연 씨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라떼 두 잔이 들려 있었죠. 오늘도 함께 마셔요. 미소 지으며 건네는 그분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인연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조심스러운 기대 반, 막연한 불안 반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와 가까워지면서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도서관 앞에 도연 씨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짓는 모습이 참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제 말을 참 잘 들어주셨어요. 은주 씨는 참 이야기가 깊어요.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연 씨의 매너는 정말 완벽했어요.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오셨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챙겨드려야죠. 그렇게 말하며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남편과 헤어진 뒤로 이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죠.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웠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득 도연 씨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자꾸 이러네요. 혼자 있어도 도연 씨 생각이 나고 뭘 하든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지고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도연 씨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죠. 아, 지금요. 잠깐 회식 자리에 있어요. 금방 들어가요.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킥킥거리는 경쾌한 웃음소리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식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직원들도 있겠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바쁘신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은주 씨 전화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도연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무 명랑한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괜히 전화를 걸었나 싶기도 하고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그냥 회식인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도서관 앞에 나갔는데 도연 씨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아니라 장미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빨간 장미였어요. 은주 씨, 어제는 죄송했어요.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죠. 전화 받을 때 좀 소란스러웠죠. 괜히 오해하게 했네요. 미안해요.
도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향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꽃다발을 받아들고 보니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장미 한 송이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립스틱이 꽃잎에 살짝 묻어 있었죠. 순간 손이 굳었어요. 이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제 표정을 보고 급하게 말했죠. 아, 그거요. 꽃집 아가씨가 향 맡아보라고 하길래 그랬나 봐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꽃집 아가씨가 립스틱을 바르고 꽃향을 맡았을까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예쁘네요. 그렇게만 말하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 씨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싫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책을 정리하면서도 대출 업무를 보면서도 자꾸 그 립스틱 자국이 떠올랐어요. 어제 전화 통화 때 들렸던 여자의 웃음소리도 계속 맴돌았죠. 점심시간에 동료 사서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혼란스러웠어요. 도연 씨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불안한 감정을 믿어야 할까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사랑 따위로 이렇게 흔들리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도연 씨가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친절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 씨가 손을 잡았어요. 은주 씨, 저랑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인 걸까요? 아니면 불행의 시작인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불안은 그렇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작은 씨앗처럼요.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도연 씨가 청혼을 한 건 우리가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은주 씨, 저와 함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주시겠어요? 도서관 앞 벤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울컥했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친구 미정이 걱정했어요.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연 씨는 다정하고 세심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분당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큰 창문이 보였죠.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꿈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살던 낡은 빌라에서 이런 곳으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도연 씨는 짐을 풀고 나서 주방으로 가더니 요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저녁을 준비할게요. 에이프런을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어요.
도연 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녁엔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셨죠. 거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쇼팽의 야상곡을 들으며 소파에 기대 앉아 있으면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은주 씨, 행복하세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었죠. 함께 산책도 하고 근처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도연 씨는 늘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도연 씨가 자꾸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낮에 쉬고 있을 때, 밤에 잠들기 전까지요. 은주 씨, 금방이야. 잠깐만요.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으며 받아줬죠.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하루에 2번, 3번씩이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도연 씨는 달래듯 속삭였어요. 조금만요. 금방 끝날 거예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피곤이 쌓이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요. 도연 씨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날 밤은 편히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웃음도 줄어들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도서관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도연 씨는 말렸어요. 집에서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연 씨가 외출한 사이 침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양말을 정리하려는데 뭔가 덜컹거렸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약통이 나왔습니다. 라벨을 보니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죠.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남성 호르몬 보충제였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도연 씨가 이런 걸 먹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붙잡던 일, 제가 피곤해도 계속 요구하던 일, 거절하면 묘하게 굳어지던 표정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무언가 강박이야. 중독이야. 약통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맞는 걸까요? 아직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운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가 돌아온 거였죠. 저는 급하게 약통을 서랍에 다시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도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가 다가왔어요. 은주 씨, 오늘은 제가 더 사랑해 드릴게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정함이 아니라 집착처럼 느껴졌죠.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여보,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방이에요. 잠깐만요. 그 말이 이젠 공포처럼 다가왔어요. 잠깐이 1시간이 되고 금방이 매일같이 반복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푹 꺼져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온데간데였고 남은 건 피곤함과 두려움뿐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도연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도연 씨가 있고 낮에도 저녁에도 늘 함께였죠. 처음엔 좋았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숨쉴 공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도서관에 나가기로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저 다시 도서관에 나가려고 해요. 도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요. 왜요? 집에서 편히 쉬면 되잖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일하는 게 좋아요. 제 말에 도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둬요. 내가 평생 책임질게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전 그곳이 좋아요. 제 숨 쉴 곳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도연 씨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그럼 할 수 없네요. 은주 씨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신혼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더라고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가 그리웠어요. 책 냄새가 그리웠고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연 씨가 퇴근 시간에 맞춰 도서관 앞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예쁜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은주 씨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스마트워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가죽 밴드가 달린 꽤 비싸 보이는 제품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건강관리용이에요. 혈압도 재고 걸음수도 나와요. 은주 씨 건강 챙기라고요. 도연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요? 비쌌을 텐데. 은주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서 차봐요. 도연 씨가 직접 제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어요. 딱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도연 씨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부터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걸음수도 나오고 심박수도 확인할 수 있었죠. 편리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동료 사서 한 분이 제 시계를 보고 말했어요. 와, 은주 씨 시계 좋은데요. 요즘 나온 신제품 아니에요? 네,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좋으시겠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워치는 위치도 공유된다던데요. 편리하긴 한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어요. 동료의 무심한 말이었지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위치 공유요? 설마.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봤어요. 시계 앱을 열고 설정을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봤습니다. 위치 공유 강도형과 연결됨.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실시간 위치 추적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도연 씨가 다 알 수 있다는 뜻이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걸 말 안 하고 연결해 놨을까요? 건강관리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를 감시하려고 준 거였나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니야,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연결된 건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이 작은 기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시계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손목이 답답했습니다. 슬쩍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 벗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좀 답답해서요. 내가 준 건데 건강 관리해야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뭔가 날카로운 게 느껴졌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알아요. 그냥 잠깐 벗었어요. 다시 시계를 찾습니다. 도연 씨는 만족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시계가 신경 쓰였어요. 손목에 채워진 이 작은 기계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도서관에서 조용히 앱 설정을 확인해 봤어요. 위치 공유를 끌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설정을 변경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했고 관리자는 도연 씨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끌 수가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표현도 아니었죠. 감시였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도연 씨는 저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통제하려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기분이 들다니.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도연 씨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걸까요? 손목의 시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족쇄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감시였죠.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어요. 도연 씨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외곽 현장 시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바람도 쐴 겸이요. 요즘 집 안에만 갇혀있던 터라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좋아요.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도연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준비하세요. 10시에 출발할게요. 오랜만에 나들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도연 씨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드라이브하기 딱 좋아요. 현관을 나서며 말했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니 까만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 한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분이었죠. 회장님, 사모님. 그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윤 기사님, 오늘도 수고해요. 도연 씨가 답했습니다. 윤성진이라는 이름의 기사분이었어요. 얼굴이 온화해 보였지만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차 문을 열어주는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속삭이듯 말하는 목소리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룸미러로 운전기사 윤성진 씨의 얼굴이 보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처음엔 도심을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지나가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보였죠. 하지만 점점 차는 외곽으로 향했어요.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니 개발이 안 된 황량한 땅이 펼쳐졌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인 부지예요. 곧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도연 씨가 설명했죠.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몸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땅과 잡초만 무성했죠. 공사장 가림막이 몇 개 보였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내려볼까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차 문을 열고 내리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쌀쌀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앞으로 걸었어요. 저기 보이죠? 저기에 상가가 들어설 거예요. 손가락으로 허허 벌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윤성진 기사님이 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채로요. 도연 씨가 갑자기 제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여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만 있잖아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여보, 여긴 밖이에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도연 씨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몸을 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중에 집에서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 쪽으로 끌고 가더니 뒷문을 열었습니다. 중앙 도어락이 걸리는 소리가 딸깍 들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서 그럴 생각인가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웃기만 했습니다. 금방이에요. 잠깐만요. 그 말이 이젠 악몽처럼 들렸죠.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싫어요. 그때 멀리서 윤성진 기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표히 복잡했습니다. 동정,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마치 이런 일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공포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은주 씨, 왜 이래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요. 저 정말 싫어요. 소리쳤죠? 도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손을 놓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돌아가죠. 차갑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어요. 도연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윤성진 기사님도 말이 없었어요. 룸미러로 보이는 그분의 얼굴엔 여전히 안타까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연 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두려웠죠. 저녁이 돼도 도연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윤성진 기사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동정 어린 경고하듯 한 눈빛.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도연 씨에 대해서요. 전 부인에 대해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이 결혼은 실수였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망칠 곳도 없었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그저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윤성진 기사님의 눈빛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조심하라고, 도망치라고요. 외곽 부지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도연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집요하게 저를 붙잡았고 더 자주 제 위치를 확인했죠. 스마트워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는 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도서관에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죠. 하지만 그곳만이 제 유일한 숨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도서관 앞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고개를 들어보니 윤성진 기사님이 서 계셨어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장님은 안 계세요.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성진 기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소리가 낮고 무겁였죠. 도서관 밖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조용한 구석이었어요. 윤성진 기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회장님 밑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 부인께서 계실 때부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부인 이야기였습니다. 회장님, 전 부인 되시는 분도 사모님처럼 좋은 분이셨어요. 조용하고 착하셨죠? 윤성진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모님께 하시는 것처럼 전 부인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구하시고 위치를 확인하시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전 부인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였죠. 전 부인께서는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보면 항상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윤성진 기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 부인께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였나요? 아니면 묻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론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윤성진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압니다. 전 부인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도망치고 싶어 하셨는지. 하지만 회장님이 놓아주지 않으셨죠.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였죠. 도연 씨 때문에요. 사모님께서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성진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조심하십시오. 회장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사님은 명함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웠어요. 이 낯선 분이 저를 걱정해 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성진 기사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사모님.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혼자 벤치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 부인의 죽음, 도연 씨의 집착, 그리고 제 미래. 모든 게 연결됐어요. 도연 씨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전 부인 때도 그랬고 저에게도 똑같았으니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병이었죠. 중독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적여 며칠 전 발견했던 것을 꺼냈어요. 낯선 립스틱이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화장대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제 것이 아니었어요. 색깔도 제가 쓰는 톤이 아니었고요. 처음엔 전 부인의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립스틱이 너무 새 것 같았거든요. 윤성진 기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도연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요. 어쩌면 다른 여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요. 저는 그냥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소유하고 통제할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채울 도구였던 겁니다. 립스틱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물건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중독자였죠. 전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집착이 이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저도 전 부인처럼 될 거예요. 약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도서관으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다가도 손이 멈췄고 대출 업무를 보다가도 멍해졌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도연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워치로 제 위치를 확인하고 있겠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연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가면 뒤에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죠. 네, 다녀왔어요.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립스틱을 다시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전 부인도 이런 얼굴이었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도연 씨가 들을 테니까요.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윤성진 기사님이 건네준 명함을 꺼냈어요. 언젠가 이 번호로 전화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진 버텨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윤성진 기사님의 말을 듣고 나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연 씨의 전 부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것도 결혼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전 부인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견디지 못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연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젠 그 목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잠깐 산책했어요.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헬쑥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저도 전 부인처럼 될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친구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 제발 만나줘. 1시간 뒤 동네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어요. 미정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쏟아냈어요. 결혼 후의 일들, 도연 씨의 집착, 약통 발견, 스마트워치 감시, 외곽 부지에서의 일, 그리고 전 부인의 죽음까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들어줬어요. 은주야, 당장 나와야 해. 그 사람 위험해.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이라니. 다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제가 말했죠. 미정은 제 어깨를 잡으며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죽기 전에 나와. 체면보다 목숨이 중요해.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목숨, 제 인생이 중요한 거였죠. 이혼하고 싶어. 근데 무서워. 도연 씨가 뭐라고 할지.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지 마. 필요하면 변호사도 알아보고. 미정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 따뜻함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오늘 밤 도연 씨에게 말하기로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연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오늘 은주 씨 좋아하는 메뉴 만들었어요.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한 입 한 입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이야기를 계속 건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죠.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손에 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도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연 씨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병이에요. 집착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잖아요.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도 결국 나를 떠나는군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 말에 전 부인이 떠올랐어요. 그분도 떠나려 했겠죠. 하지만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네,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가세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나 없이 뭘 할 건데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일 짐 싸서 나갈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도연 씨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끝이 보였으니까요.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했어. 내일 나올게. 곧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집 찾아봐 놨으니까 걱정 마.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도연 씨가 문을 두드릴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죠. 스마트워치는 침대 위에 벗어났습니다. 이젠 필요 없었어요. 해가 뜨고 거실로 나갔어요. 도연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잔 것 같았어요. 정말 가는 거예요?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럼 이만.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은주 씨. 뒤에서 도연 씨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로비를 나서니 미정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달려와서 꽉 안아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미정이 등을 토닥였어요. 차에 올라타고 아파트를 뒤돌아봤습니다. 저를 가뒀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자유예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무서웠지만 이젠 제 인생이었습니다. 체면보다 목숨을 택했고 죽음보다 삶을 선택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갈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미정이 구해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어요. 밤마다 현관문을 확인하고 혹시 도연 씨가 찾아올까봐 전화기를 들여다봤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제 시간대로 일어나고 제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서관에 다시 나가기로 했어요. 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관장님,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은주 씨 기다렸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죠. 출근 첫날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익숙한 책 냄새, 조용한 공기, 따스한 햇빛. 제가 그리워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료 사서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3달 만에 이혼한 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온 걸 기뻐해줬죠. 고마웠어요.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보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곳이 제 자리였어요. 며칠 뒤 관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은주 씨, 어린이 동화 구연 프로그램 맡아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해볼게요. 대답했어요. 첫 동화 구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5살부터 7살쯤 되는 아이들이었죠. 동그랗게 둘러앉아 저를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해님과 달님 이야기였죠. 목소리를 바꿔가며 읽어주니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선생님, 해님이 이겼어요. 한 아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해님이 이겼어요. 착한 사람들은 결국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수한 미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동화를 다 읽고 나니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 내일도 와요? 응,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님 손을 잡고 나갔어요. 빈 열람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정이 도서관으로 찾아왔어요. 은주야, 밥 먹으러 가자.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 진짜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예전처럼. 미정이 웃으며 말했죠. 고마워, 미정아. 내가 없었으면 못 나왔을 거야.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씩 저축해서 나중엔 제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요. 천천히 제 속도대로 살아가고 싶다고요.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소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도연 씨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지웠어요. 미련은 없었어요. 그저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이죠. 사진을 다 지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일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미정과의 대화, 그리고 제 마음을 담았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롭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행복은 평온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또 동화 구연을 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예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책을 펼쳤습니다. 작은 새가 큰 세상으로 나가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결국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갔다는 내용이었죠.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새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용기를 냈어.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야. 제 대답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작은 새와 같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날개를 펼쳤고 이제 자유롭게 날고 있었죠. 그날 퇴근길 도서관 앞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예전에 도연 씨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벤치일 뿐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내 인생의 다음 장은 내가 써야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어딘가로 떠나는 기분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쓰는 작가니까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 속도로, 제 방식대로요.